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적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분석하는 강호나라TV의 진강호 평론가입니다. 오늘은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랐던 새로운 진실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유경수 여사님이 서거하시던 당일인 1974년 8월 15일과 1년 전의 진실을 다뤘습니다. 특히 유경수 여사님이 1974년 8월 15일 아침에 이상한 현상을 겪은 사실은 이미 심층 분석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장충동의 국립극장에서 광복절 29주년 기념식이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아침을 들고 청와대를 나서야 하는데 오렌지색의 고운 한복 옷고름이 그날따라 구겨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옷고름을 펴느라 시간을 다 빼앗겨 조식으로 만든 미역국도 못 드셨습니다. 결국은 식은 미역국을 밥상에 그대로 놔둔 채 시간에 쫓겨 청와대를 나섰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날따라 옷고름이 구겨졌는지, 왜 평소에 없던 그런 일이 생겨 청와대를 떠나 국립극장으로 가는 길을 막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운명의 위험을 알려주며 유경수 여사님을 붙잡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전조현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의 전조현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불길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소보다 더 고요한 상태가 되는데 이걸 태풍 전야라고도 합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에서는 특히 예사롭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망대해의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어디선가 큰 새가 배로 날아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배에 도착하자마자 지쳐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이나 태풍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기상 관측 기술이 발달하여 모든 것을 위성이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예보 수준이 최상에 이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시계바늘을 1974년 8월 15일보다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1964년 12월에 양주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거의 모든 정치 실세의 부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체입니다. 1973년 회원 수첩에 총 201명의 회원 명단이 기재되었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행정부의 청장급 이상의 부인 98명, 국영기업체 사장과 부사장급 인사의 부인 42명, 군부 소장급 이상의 부인 33명, 금융단 행장과 전무 이상급의 부인 2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 현직이었습니다. 전직 총리나 장관 등의 부인도 명예회원으로 모셔졌지만 나오기를 꺼릴 정도로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끼니를 잊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이나 사회에 그늘진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의 지도 계층에 있는 부인들이 사채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가진 것을 조금씩 주렴해 남을 돕자는 유경수 여사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여기에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67년에 양주회에서 마을문고 보내기 봉사활동을 할 때입니다. 양주회 회원들이 모여서 상자에 책을 담고 있었습니다. 책을 담은 뒤엔 낙도나 벽지로 잘 보내질 수 있도록 노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경수 여사 근처에서 작업하던 한 회원이 무심코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봅니다. 유 여사가 사용하는 노끈이 눈에 띈 것입니다. 그 회원은 깜짝 놀랍니다. 유 여사가 상자를 묶는 데 사용하는 노끈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짧은 길이로 이어져 있는 노끈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유경수 여사는 다른 회원들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자투리로 남아있던 노끈 쪼가리들을 모아두었다가 조각조각 이어서는 재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노끈이 20cm 길이도 안 되는 구간마다 매듭 지어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상자 등에 붙어있던 것을 떼어내었던 스카치 테이프 등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볼펜대에 감아두었다가 다시 사용했습니다. 쓰다 남은 종이도 이면지로 재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회원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 되어서도 가계부를 쓰며 근검절약해온 유경수 여사입니다. 스스로는 하등의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가족이면서도 평범한 신분으로 살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경수 여사는 솔선수범했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 부인들에게 검소함과 절제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양주의 사업을 1974년이 되자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1974년 2월 5일 새로 임명된 양주의 간사 7사람이 청와대를 예방했을 때입니다. 유경수 여사는 그 자리에서 양주의 사업을 대폭 줄이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가정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10년 동안 이끌어오던 사업을 갑자기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모은 기금 중 무려 5분의 4에 해당하는 거액을 출연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양주의 기금 거의 전부를 투자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일까요? 소록도의 나환자 중에서도 후유증이 심한 노령불구 환자를 위한 기념회관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1974년 7월 하순에는 가족과 함께 진해 앞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물론 유경수 여사 생전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산책이 끝나고 가족과 비서관이 환담하는 자리에서 유 여사가 갑자기 대변인에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어때요?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라고 말입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대변인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겠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유 여사는 웃으면서 대변인은 역시 대변인다운 대답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단정적으로 언급합니다. 분명히 영혼은 있다고 나는 믿어요. 라고 말입니다. 뭔가 진지하게 영혼에 대해 고민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휴가가 거의 끝나가 귀경하기 하루 전인 1974년 8월 6일의 일입니다. 대통령 일가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낚시를 할 때입니다. 바다에서는 남서풍이 초속 4.5m 내외로 불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져 달빛이 가득한 하늘에는 연한 회색 모양의 높은 구름, 이른바 고충운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온이 26도 정도였던 여름밤입니다. 배를 타고 바닷가로부터 200m쯤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 낚싯대를 들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낚싯대가 흔들려 들어올려 보니 거기엔 평소와 다르게 비단 고기가 물려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낚시해서 고기를 뽑습니다. 이 모습을 어깨 너머로 보던 육 여사가 한마디 합니다. 아이 불쌍해요. 도로 살려보내주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말합니다. 사람이 낚지 않으면 큰 고기에게 어차피 먹힐 건데 뭘 그래. 그러자 육 여사가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놔주세요. 유 여사가 간청하자 박 대통령은 측근에게 말합니다. 그놈 도로 살려보내지. 잡았던 비단고기를 측근이 바다에 놓아줍니다. 비단고기는 달빛의 꼬리를 반짝거리며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유경수 여사는 비단고기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안도합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낚시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낚싯대를 걷어올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경수 여사의 낚싯줄에 뱀장어 한 마리가 감겨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고 껄껄 웃으며 그 뱀장어는 낚인 게 아니고 잘못 걸려든 개로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육 여사가 뱀장어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한마디 합니다. 참 가엾기도 해라. 시원찮은 낚시 솜씨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물렸을 때 진작 낚아 올렸으면 고통이나 덜어졌을걸. 이라고 말입니다. 측근이 뱀장어를 낚시해서 뽑아내며 한마디 합니다. 어물어물 걸려든 게 아니라 단단히 물렸네요. 이걸 보고 지망군이 옆에서 한마디 거듭니다. 모든 생물은 죽을 때 언제나 고통스러운 법이에요. 그러자 근영양이 지망군의 말을 반박합니다. 아니다, 예,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평화스러운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다고. 죽음이 반드시 고통스러운 건 아니야. 이 모습을 보며 유경수 여사는 웃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마친 육 여사를 만난 사람들은 말합니다. 육 여사의 웃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게 보였다고 말입니다. 8월 11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오후엔 유경수 여사가 조카 몇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조카들의 아이들도 함께 데려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상하게도 먼 친척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더듬으며 근황을 묻습니다. 원래 자상한 분이지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알고 싶어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즐겁게 점심을 들고 청와대를 나서던 조카들은 유경수 여사를 보며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오후 2시가 지나 기온은 32도를 넘겼습니다. 풍속 2m 전후로 약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정은 멀리까지 잘 보일 정도로 맑았습니다. 하늘에는 밑면이 평평한 생구름인 저군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여름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이처럼 강렬한 태양빛을 역광으로 받으며 육여사는 조카들을 전송해줍니다. 그런데 조카들은 그런 육여사의 모습에서 신비한 듯한 후광이 바라는 걸 느낍니다. 물론 좀 수척해 보이는 모습과 함께 말입니다. 이때 한 조카가 이모님이 오늘은 유난히 다르게 보이시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육여사가 대답합니다. 얘는 나라고 항상 같을 수 있겠니? 나이가 있잖아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경수 여사는 그 무렵 신당동 이웃 주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다과회도 열어줍니다. 신당동이 어디입니까? 혁명 전에 유경수 여사가 살던 곳이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이웃 주부들을 초청했던 것일까요? 운명을 예감하고 마지막 인사라도 나누려던 것일까요? 그리고는 운명의 8월 15일을 맞이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이 지나보면 참으로 이상한 예감으로 회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경수 여사의 운명을 안타깝게 받아들이는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과연 진실로 유경수 여사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경수 여사의 서거가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여 평론하는 강호나라TV의 진짜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론의 진강호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